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중간고사 보고 이제 또 첫 또 청소년 복지 이제 8장이 시작됩니다. 8장에서는 비행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이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해서 성인처럼 완전한 어떤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미성년자는 우리가 이제 보면 19세 미만을 이제 소년이라고 했지만 19세 미만의 자를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그래서 그 소년부의 그 보호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 소년법에서는 이제 범죄 소년이라든지 촉법 소년, 우범 소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세, 이 10세에서부터 14세 미만을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촉법소년은 죄를 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이제 청소년의 어떤 그 미만, 이제 우리가 소년의 미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죄를 졌지만 이 죄를 거기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춰야 된다 해서 뭐 12세까지 뭐 낮추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또 다른 범죄를 양산 또 어떤 면에서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동의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10세에서 14세 미만은 우리가 촉법소년, 그러니까 미만이라는 게 13세까지죠.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죄를 져도 어떤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세부터 19선 미만을 우리가 이제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소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에서부터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우리가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우범소년. 우범소년은 어떤 겁니까? 우범소년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형법에 의해서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이제 우리가 소년을 이제 우범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범소년은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이제 소년원에 이제 회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건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은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우리가 이제 소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9세 미만은 18세지요. 미만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년부의 보호 사건의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는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0세에서 14세 미만, 우범소년은 14세에서 19세 미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다라고 우리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소년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우범소년과 이제 촉법소년인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법원에서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명하는 이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범소년에 대한 그리고 촉범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죄를 졌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연령을 좀 낮추자 했지만 국민들의 동의는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범죄 소년이라 할지라도 사건이 경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어떻게 돼요? 소년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 소년 중 사건이 형사처벌의 대상일 경우는 형사법원에서 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범죄 소년일 경우에는 이제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비행이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이 빠를 수도 있고 또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간에 형사처벌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요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청소년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청소년의 비행을 넓은 의미에서와 좁은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비행의 넓은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비행의 문제, 즉 문제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행하는 음주나 흡연, 그다음에 가출, 싸움, 흉기소지, 그다음에 무단결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어떤 지휘비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의 비행으로 해서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 음주도, 그죠? 청소년들 보니까 음주도 이제 이게 보니까 거기에 그 청소년 비행에 들어간다. 비행, 청소년들은 음주나 흡연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식당에 가서 이 음주를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편의 어떤 그런 그 사업처 이런 것들을 이제 애먹으려고 하든지 뭐 이런 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음주를 시켰던 뭐 이렇게 이제 시켰던 것들이 많이 이제 있어서 그런 문제가 이제 됐었는데, 그래서 하여튼간에 넓은 의미의 쪽에서는 음주와 흡연도 이제 가출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되지만,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청소년 비행을 보면 우리가 범죄로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자, 절도라든지 강도, 강간, 폭력 이런 것 같은 어떤 범죄 행위를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의 범죄, 즉 청소년 비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청소년과 비행을 종합해 보면 10세에서 18세까지 우리가 이제 소년을 우리가 이제 19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9세까지죠. 자, 10세에서 18세까지 소년들 중에서 좁은 의미의 비행인 이 범법 행위자와 넓은 의미의 비행인 이 지휘행위, 일탈행위, 우범 이런 폭넓은 비행을 우리가 포함해서 청소년의 우리가 비행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럼 뭐냐 하면 이 범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데, 자,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서 이 비행과 범죄의 영역을 살펴보면, 자, 범죄는 여기에서 보면 하나의 조그만 어떤 면에서 형사처분을 받는 그 이상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범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범죄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소수의 작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길 수가 있는데, 근데 전체로 봤을 때 청소년의 어떤 문제 행동을 보면 이 문제 행동은 전체적으로 여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은 의미에서 우리가 봤을 때의 범죄와 그다음에 비행,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행들을 봤을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유형들이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문제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뭐 흡연, 음주와 그다음에 가출, 싸움, 흉기소지, 무단결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비행은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좁은 의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 비행의 이제 유형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청소년들의 강범위한 비행은 학자별로 다르다는 거죠. 다소 상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하기가 참 애매모호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의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김준하나 이성식 같은 그런 학자들은, 자, 청소년 비행은 지휘 비행, 대인 비행, 뭐 재산 비행, 공공질서 비행, 성비행 여러 가지 이제 이 5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행들이 한 번의 잘못으로 낙인찍 끄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는 행들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폭넓은 의미의 우리가 비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비행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면, 정의엠이라는 학자는 지휘비행, 성비행, 폭력비행, 그다음에 재산비행 여기를 이제 그래서 청소년 비행의 유형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철현이라는 학자는 대인비행, 대물비행, 약물비행, 기타비행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태우는 대인비행, 대물비행, 혼합형, 그다음에 기타비행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규석이라는 이분은 자, 반사회적 비행, 그다음에 공격적 비행,
정신병 질적 비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강영이라는 사람은 공공질서 비행, 재산 비행, 지위 비행, 대인 비행. 약간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차이는 있지만 거의 보면 어떤 그 지위,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재산, 그다음에 이제 뭐 대인 비행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대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용식에 대한 학자는 뭐 지위 비행, 폭력 비행, 재산 비행, 성 비행, 약물 비행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고성에는 지위 비행, 폭력 비행, 약물 비행, 성 비행, 재산 비행, 질서 비행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샌더스라는 이제 이 학자는 강력범죄, 재산범죄, 형법 위반 행위, 지위 행위 이렇게 나눠서 청소년의 비행의 어떤 그런 유형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크고 작게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상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비행은 작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음주흡연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이런 어떤 약물서부터 폭력까지, 그다음에 재산까지, 그다음에 이제 형법 위반 행위,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소년 범죄에 우리가 한번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대비 이 청소년 범죄의 비율에 대해서 2009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의 이제 추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자, 전체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최고 높은 거는 범죄가 최고 높았을 때는 2012년도가 최고 높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보면 한 4.2% 정도가 이제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010년에서 우리가 보면 2010년에서 요 10년에서 요 19년 그 19년 사이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그 10년 동안에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이 청소년의 범죄 추이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 제일 많은 것은 어떨 때 2012년도가 이렇게 제일 많았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한 4.2% 정도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2010년부터 19년 사이 10년 동안의 청소년의 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자, 소년 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이가 재산범죄. 재산범죄. 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요 범죄군의 소년주의 추이를 살펴보면, 요게 2010년부터 19년 사이에 제일 높은 부위가 어디입니까? 이 재산범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무슨 범죄일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면 강력,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폭력, 요 강력범죄에서 폭력이 요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세 번째가 또 이제 여기가 보면은 이제 교통범죄, 교통범죄가 있고요. 교통범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강력범죄로서 이제 흉악범죄. 그냥 폭력보다는 흉악이 좀 약간 좀 낮은 단계로서 이제 이렇게 범죄가 이제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년간 증가율이 감소한 반면 강력범죄에는 한 2%가 이제 증가한 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강력범죄가 강력범죄의 폭력이잖아요. 그게 이제 좀 증가한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이 즉 소년 범죄와 이제 전과입니다. 소년 범죄와 전과.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자, 소년 범죄와 전과를 살펴보면, 자, 초범인 경우가 몇 프로입니까? 초범인 경우가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1범이죠. 그래서 9범 이상.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초범인 경우가 거의 전과가 없는 경우, 여기 이제 57.8%죠. 57.8%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과 1범이 10.1%,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다음에 이제 정가 3범이 3.8%. 그죠? 그다음에 이제 4범 이상이 예를 들어서 한 13.5%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 한 13.5%. 그래서 자, 청소년들이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초범인 경우 다음으로 4범 이상 경우가 가장 높다는 거죠. 초범인 경우에 4범으로 가는 경우가 높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실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전과가 없는 초범이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57.8%로 제일 많지만 그러나 잘못 썼을 때 초범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4번으로 4범인 경우가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소년 범죄의 추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소년 범죄의 어떤 성별에서 보면 자, 전체적으로 보면 소년 범죄의 가족 형태, 범죄자의 어떤 그런 가족 형태를 보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남자 청소년이 82.2%, 그다음에 여자 청소년이 17.8%다. 소년 범죄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로 보면 모든 범죄 유형에서 남자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여자 청소년보다 많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형태를 보면 부모 모두가 있는 경우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77.3%, 부모 모두가 있는 경우는 77.3%.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많았다는 거죠. 재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많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느냐? 그래서 가족의 어떤 기능, 이 가족의 구조보다 이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가족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적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가족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가 어떤 면에서 보면 미약하다 그러면 이런 범죄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상당히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을 우리가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년 범죄자 처분 결과입니다. 이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리가 불기소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불기소가 47.4%,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 범죄했을 때 불기소가 47.4%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소년보호 송치, 이 소년보호 송치가 39.4%서 이제 그다음에 많고, 그다음에 기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기소가 실적으로 보면 기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제 기소가 여기 봤을 때는 이제 실적으로 많고 기소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 12.3%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범죄가 극악해짐에 따라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어떤 처분을 강화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는 것은 얼마인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12.3%가 기소가 된다. 기소가.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된다는 것이 12.4%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구속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구속되는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소가 되지만 구속되는 경우는 1.3%밖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 소년, 즉 하향 및 소년 범죄에 대한 처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 실제로 보면 기소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구속되는 경우는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촉법 소년의 연령이 10세에서 14세 요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3세죠. 13세까지가. 그래서 이것을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 실제로 범죄는 많이 이렇게 기소가 되는데 구속은 안 되니까 요거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거를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촉법소년에 대한 어떤 범죄 처분 강화를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 접근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된 것은 12점인데 구속되는 건 1.4%에 불과한다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에 대한 접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범죄가 이 극악해짐에 따라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촉법소년 하향이라든지 소년 범죄에 대한 처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어떤 접근에 대한 이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소년 법원의 처분의 종류입니다. 소년. 자, 청소년이 이 비행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소년법에서는 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심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심리. 그래서 여기서는 심리 결정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소년법에서 적용되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19세 미만. 그러니까 19세 미만은 18세죠. 미만이고, 자, 10세에서 13세까지는 우리가 이제 14세 미만이니까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세에서 19세 미만을 범죄소년, 10세에서 19세 미만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여기는 18세, 18세죠. 미만이라니까. 그래서 14세에서 여기를 범죄소년이라고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촉법소년은 이 촉법소년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지만 우리가 형사처분을 물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소년은 어떻게 됐죠? 범죄소년은 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그렇지만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청소년을 우리가 말한다. 형사처분. 형사 책임에 대한 이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범소년은 범죄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 범죄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우리가 우범소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자, 단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저지른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소년법에 따라서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어떤 그런 청소년에 대한 그 소년부 판사는 이 소년보호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0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10가지 처분 및 3가지의 어떤 그런 부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떤 건지 이렇게 볼까요? 이제 소년법상 이 청소년 보호 처분입니다. 청소년 보호 처분. 그래서 청소년의 보호 처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할 수 있고 수강명령 100시간 이하, 사회봉사명령 20시간 이하, 보호관찰관의 어떤 단기 보호관찰 1년 이하, 보호관찰의 장기 보호관찰 2년 이하, 아동복지법에 따른 이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청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한 경우, 그 다음에 1개월 이상의 소년을 송치한 경우, 단기 소년의 송치 즉 6개월, 장기 소년은 즉 2년 이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소년 그 법상 소년부 처분을 이렇게 받는 것이고, 자, 여기에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서 1호 처분으로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을 하게 하였고, 여기에서는 1호 처분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하게 되었고, 자, 2호 처분으로 수강명령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는 3호 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하게 됐고, 5호 처분으로 보호관찰, 여기는 보호관찰입니다. 4, 5호는 보호관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이 6호 처분은 6개월 동안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위탁이고 6호 처분은 7호 처분은
소년의료보호실에서 위탁함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6호는.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어떤 그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송치. 그 다음에 소년원의 송치는 제10호 처분으로 장기는 2년. 그 다음에 소년의 송치를 규정하고 있고, 자, 6호부터 10호까지의 시설 내 처우 중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은 7호부터 10호. 이 7호부터 10호, 10호까지이고 이외의 세 가지 어떤 부가 처분으로 여기에서는 대한교육명령, 그 다음에 외출 제한 명령, 그 다음에 보호자 교육, 외출 그 10호까지 7호에서 10호까지는 대한교육명령이나 그다음에 외출 제한 명령, 그다음에 보호자 교육 명령 요거를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소년법상 소년보호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지요. 이런 처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일부를 병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3호 처분 여기 다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장기보는 1년 내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라고 해서 그 처분들은 다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범죄소년 처리 절차입니다. 이제 형사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소년의 이 형사사건에 관해서 이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형사사건의 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형사사건의 과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범죄소년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이 소년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형사사건의 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자의 경우에 검찰에 송치될 경우는 이 검사는 어떻게 돼요? 이 소년에 대한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경우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은 어떻게 돼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재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해당 검찰청 수사에서 어떻게 돼요? 송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송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다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다시 어떻게 돼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다시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이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는 소년 피해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라든지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런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어떤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어떻게 돼요? 관할하는 보호 관찰소장, 소년의료원 소년심사 원장, 소년원장에게 이 피해자의 품행, 강력, 생활환경이나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요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경우에 지체 없이 어떻게 돼요? 이를 조사해서 해당 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단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선도를 해야 되죠. 선도,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선도 혹은 소년원 선도,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단체, 그 다음에 시설의 상담,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받게 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하죠. 조건부 기소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소되기를 않는 그 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한다. 자,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어떤 그 소년과 소년부의 그 친권자 후견인, 법정 대리인 여기 있던 동의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소년법에서는 범죄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형사처벌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 유기징역으로 이제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년이 법집행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어떤 유기형에서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로 정하에 선고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년이 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어떤 그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로 정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는 10년이고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형사 사건에서 징역이나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이 소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특별히 설치된 이 교도소에서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도록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징역이나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이 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설치한 교도소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일반 교도소 안에서 이제 분리돼서 이런 것들을 형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고요. 자,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제 소년원에서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로 옮겨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징역이나 또는 금고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거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기형의 경우는 5년, 15년의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와 일단 3불이 지나면 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무기형의 경우는 3년, 15년의 유기형의 경우는 3년, 부정기적으로 이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